노라 크루크의 나는 독일인입니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책을 마무리할 텐데, 지난주에 대체로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 책인지 김누리 교수의 추천의 글을 통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 책이 어쨌든 이렇게 글밥이 글자가 많은 책이 아니고,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재밌는 첩파들이 계속 이게 그림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데 그렇게 무리 되는 책은 아니거든. 그래서 한 번 잡으면 끝까지 읽는데 어, 어려움 없이 잘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리고 읽다 보면 일종의 이렇게 약간 몰입이 된다고 할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독일 이주자의 독일 이주자인데 주인공이 아마 선생님 나이쯤 되는 사람이지. 근데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 조상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돌아가신 삼촌이 나치였다는 거야. 그런데 심지어 삼촌은 SS라고 해서 나치 친위대의 군인이었고 아주 적극 가담하는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에 대한 이, 이 차별적인 글짓기를 한다든지 완전히 골수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자였고, 물론 본인도 이제 전사했지, 이탈리아 전선에서. 또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나치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나치가 아니었다고, 아니면 나치에 대해서 얼마나 가담했는지에 대해서 전방에는 없었고 후방에서 이 수송하는 운전사를 교육하는 그런 후방의 그 역할들을 했는데, 그것이 나치에 얼마나 부역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이 내 삼촌과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목에든 북에든 나치에 부역한 홀로코스트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운데, 두렵지만 내가 그것을 알아가겠다라고 해서 이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정부의 자료나 이런 것들 요청해가지고 보는 과정에서 진실에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서 최종적으로 어떤 진실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독일인은 누구인지, 내가 독일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의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터 혹은 쇼와라고 하는 이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을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내가 태어나는데 기여한 이 어른들이 나치에 얼마나 부역을 했는가? 그리고 현재의 내가 그분들하고 관계 속에서 나는 이 독일인으로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갖고 원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쫓아가는 책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독일인은 다 뭐 나치야라든지 뭐 하이틀러 하면서 비아냥거린다든지 이렇다고 하고, 또 학교 교육에서는 힐러에 선동하는 글들이 어떤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치는 정도로 반나치 교육들을, 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의 교육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 독일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죄책감들, 이런 것들이 사회가 정하는 어떤 감정들일 텐데, 그 감정들의 근원은 무엇이고 나는 그 감정들을 얼마만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족들이 뭘 했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이 독일인이 저지른 범죄에 있어서
어떤 원죄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이 단지 독일의 문제는 아니지. 왜 그러냐면 우리 역시도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이 독재정권 하에서 수많은 그 반인륜 범죄들이 있었던 우리의 역사인데 누군가는 친일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학살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좌익에 섰고 누군가는 우익에 섰고 또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에서 계속해서 그 역사적 순간순간들마다 그러면 과거의 우리 조상들,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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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 아버니, 이런 분들은 과연 그 시절에 어떤 편에 들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한테 다시 이 문제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나는 한국인입니다로 이 버전을 바꿨을 때 그냥 단지 독일에 얘네들 히틀러의 선동에 의해서 괴벨스의 선동에 의해서 수많은 독일인들이 전쟁 범죄를 잔인하게 저질렀구나. 유대인을 500만 명, 6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스질을 학살했구나. 나의 나쁜 놈들. 독일은 반성해야지. 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왜? 이런 역사의 문제는 나는 한국인입니다로 바꾸더라도 우리 역사 속에 아름다운 역사만 있고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주류의 역사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러다고 생각하는 편 중에 과거에 나를 구성한 우리의 이 선조들은 우리의 가계도의 위에 있는 분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섰었을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으로 이 얘기를 다시 겹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노라크루크가 이런 책을 쓰는 방식으로 우리는 나의 역사를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나의 역사, 가족으로서의 나의 역사.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고 그리고 이 한국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원죄의식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 노라크루크가 하는 방식의 성찰과 반성과 이런 그 탐구, 이런 것들이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단 말이야. 그냥 단지 독일 사람이 저랬나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만약에 내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뭐 조상들이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야. 만약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해서 이 친일의 역사를 파헤침으로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공개하고 그것을 탐구할 용기가 있을까 과연. 아마 전승도 안 되겠지. 우리 조상이 왜 이렇게 재산이 많아요? 우리 조상은 왜 이렇게 땅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나카무라 형사 밑에서 친일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위에서 부자였어. 원래부터 지주였어. 뭐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과거 역사를 윤색하고 과거 역사를 바꾸려고 하잖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1984, 조지 오웰의 1984의 아주 멋진 문장인데 현재의 기득권, 권력층은 자신의 과거를
윤색하고 자신의 과거를 세탁함으로써 자기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 기득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 전쟁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당 정권이 잡으면 6.25 전쟁에서 우리가 북한을 물리친 이야기 중심으로 역사를 자꾸 이 영화도 만들고 그런 역사를 탐구하자고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하다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이승만이 살려줬다. 뭐 반민특위도 제대로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이승만이 제주 4.3에 주된 역할을 했다든지 이승만이 6.25 전쟁이 터졌는데 국민들한테는 뻥치고 자기 혼자 도망갔다든지 이런 식의 반대 역사들을 또 많이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역사는 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전쟁을 하냐면 결국에 이 역사가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정체성이 형성되면 그것이 미래의 권력의 씨앗이잖아. 지금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노라크로크의 이러한 그 자신의 가계가 저지른 이 나치에 부역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책을 좀 진지하게 보게 합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서평을 썼는데요. 가장 인상 깊은 한 챕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쟁은 내 어린 시절 내내 존재했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평상시 쓰는 접시 뒤에 놓인 우리 집 가보인 사저머리 스포크루처럼 내가 이해하기로 그 전쟁은 시끄럽고 무시무시한 사건,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나라가 그 전쟁 이후로는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군인이 된다는 것은 전혀 영웅적인 일도 의미 있는 일도 아니라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독일인들의 교육이지. 그 전까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인이 두 번이나 인류의 큰 죄악을 저질렀고 특히 이제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군인이 되는 건 영웅이 아니고 그냥 평화를 유지하는 게 제일이야.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사실은 어때? 평화를 유지하는데 군인 없이 유지하기 어려운 게 또 현실이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는데 미국하고 러시아가 꼬셔가지고 핵 포기하면 영토는 미국이 보호해주고 경제 발전도 시켜주고 이렇게 한다고 잘 꼬셨잖아. 그리고서 포기를 하니까 러시아가 침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이 군대가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약간 말장난 같은 거지.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게 되게 미친 짓처럼 보였다. 우리 부모님은 종교는 없었지만 어린 시절 일요일이면 가끔 오빠 나를 데리고 성당에 가곤 했다. 우리가 뭔가 믿으면서 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고해소는 이제 이 가톨릭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신부님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매개해서 죄를 사해 주노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아. 선생님도 안 가봤는데. 자, 고해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고백할 정도로 죄 지은 일이 뭐가 있었지 하며 머리를 쥐어짜던 기억이 난다. 그렇지요. 이 어린애가 무슨 고해성사를 할 정도의 무슨 큰 죄 짓기도 쉽지 않잖아.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물려받은 죄, 독일인들이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칭하는 말이라거나
다른 세대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은 익숙하게 느껴졌다. 이게 역사 교육의 결과인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 범죄를,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독일인 또는 일본인. 그래, 독일인은 이렇게 철저히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고 전 세대가 저질렀지만 후세대,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손자 세대에, 그러니까 이 두 대나 걸친 이 세대가 지난 세대에도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독일으로서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것이 뼛속까지 있는 거잖아. 왜? 이게 역사 교육이지. 일본은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게 없는 거고. 심지어 우리 지난번에 드레스덴 폭격 같은 거 배웠잖아. 독일의 문화예술의 도시인 드레스덴에 영국과 미국이 보복을 하려고 별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의 도시에 그냥 폭탄을 쏟아붓잖아. 커트 보니것의 제오도 살장의 배경이 되는 폭격이지, 역사지. 이것에 대해서 아니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수많은 민간인들 혹은 뭐 사람을 가려서 죽이는 폭탄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반성하는가, 죄책감을 갖는가,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대해서 어떤 과거 역사에 대해서 원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하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런 점이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예수님에게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했다. 고해성사를 마치고 나면 나는 용서를 모르는 딱딱한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베 마리아를 4번 말하면서 속죄했다. 이 얘기는 선생님한테 어떤 느낌을 줬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원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원죄를 구원했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적도 없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관념은 어린아이에겐 어떻게 생겼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교육이지, 교육. 사회화라고 하는 사회화.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남들이 읽은 책은 나도 읽어야지 하는 못난 마음과 남들이 좋다는 책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못된 마음 때문에 오래전부터 서가 책장에 있던 책을 최근에 완독하게 되었다. 선생님이 어, 책 욕심이 있어서 남들이 다 읽은 책 되게 좋다고 하는 책은 이렇게 좀 읽어보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뭐 열등감이라면 열등감이지. 그런데 또 남들이 막 칭찬하는 작품, 칭찬하는 영화, 칭찬하는 소설 뭐 이런 것들은 아,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라고 하는 좀 고가운 마음 같은 것이 있어서 선생님도 이 책을 오래전에 사두고서 앞쪽 부분만 읽고 이렇게 끝까지 뭐 추천하기까지 읽은 것은 진짜 최근에 다 읽었어. 명불허전이다. 이름은 헛되이 전해지지 아니한다. 이름값 한다. 대단한 명성에 부합한다. 여느 보통의 훌륭한 다큐멘터리와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기획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다. 선생님은 이 다큐멘터리 이런 형식들의 영화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는데 대단히 훌륭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역사를 스스로 찾아가서 만들겠다고 하는 자신의 가족사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데 그 방식이 단지 문자가 아니라 이 다양한 그림, 재치 있는 그림, 더군다나 지금 이제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이런 일종의 중간중간에 독일에서 좋은 것들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데
그 단지 독일의 웰메이드 상품들을 소개한다고 생각했는데 잘 읽어보면 그것이 이 전체 내용을 튼튼하게 붙잡고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런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은하게 이런 그 배경에 어떤 작용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야, 정말 치밀한 구성과 기획이다. 훌륭하다, 진짜. 그림도 좋았고. 그리고 뭐 사진하고 이렇게 어, 콜라주라고 하나? 이런 것들도 아주 재미있었고. 스타일이 모든 것이라는 이 아포리즘을 다시 곱씹어본다. 이 개성, 문체, 스타일이 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술이나 어떤 분야나 정말 중요한 금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책을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한자 플라스크 반창고로 시작해서 우후라는 독일의 되게 유명한 접착제인가 봐. 마무리하는 사파는 일종의 오브제다. 오브제라고 하는 것은 이 그냥 일상의 사물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것이 예술적 가치로 해석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오브제라고 하는데 영어 오브젝트의 프랑스어 버전이지. 우리 뒷상이라는 작가가 남자 소변기를 이렇게 어, 이제 사와가지고 여기다가 샘이라는 작품명을 붙였잖아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오브제지. 그런데 이 책에서 반창고, 접착제 이런 것도 사실 그냥 접착제 좋아요, 반창고 좋아요 이런 얘기인 것처럼 독일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맥락 속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상징성이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가 자신의 가족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원죄를 찾아가는 맥락 안에 이 사물들이 놓이자 단지 독일제 웰메이드 작품의 열거가 시적인 의미를 갖는다. 반창고를 슬쩍 떼어서 묵은 상처를 보는 일은 벌나은 상처와 마주할 고통을 감내한 일이라는 점. 처음에 지금 반창고부터 시작하거든. 우리 반창고 붙여본 사람 알지만 이렇게 다치면 엄마 반창고 붙여주잖아. 그러면 이게 뭐 어느 정도 나으면 이게 뭐 근질거리고 그리고 반창고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나선다 안 나선다 하시면 반창고를 이렇게 떼어보려고 하잖아. 그럼 띄면 어때? 반창고하고 상처가 달라붙어가지고 아프지. 지금 이 상징이 두세 달나 지난 전쟁의 이야기, 홀로코스터 유대인 대학살의 이야기, 2차 세계대전의 나치에 부역한 이야기를 상처가 반창고에 붙어가지고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떼보는 일은 벌나은 고통하고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망각해서 없어질 어떤 것을 반창고를 떼어서 지금 내가 덜 나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 고통, 이 덜 나은 상처와 마주할 고통을 감내한다는 상징성이 이 반창고에 있다고 선생님은 읽혔어. 아마 의도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접착제라 하더라도 한번 금이관 관계는 전과 합치 빈틈없이 봉합할 수 없다는 점이 제일 마지막엔 우후라는 접착제로 나오는데 그 앞에서 어, 이 나치에 부역했던 우리의 뭐 친가 외가의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 접착제 얘기. 그런데 접착제가 아무리 좋은 접착제, 우후의 접착력이 좋다 하더라도 완전한 빈틈을 메울 수 없다는 그런 문장이 상징을 일부러 상징성을 이렇게 가져갔구나. 그래서 반창고로 시작해서 접착제로 끝나는 이런 것이 일종의 수미상관, 시에서의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해놨다는 점. 이런 것이 이 책의 굉장히 디테일한 기획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나 영상섭의 3대 같은 가족사 소설은 가족사 소설이라는 갈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족의 갈등들이 뭘 보여주냐면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당대 그 나라 그 현실의 모순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야. 러시아 근대의 모습이나 3대는 일제강점기,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나 최소이며 최초의 사회인 가족은 그렇지 가족은 우리가 최초로 만나는 사회잖아. 태어나서 내가 아닌 타자와 사랑과 반목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 또 가장 작은 사회지. 거기서부터 사회가 시작되는 거지. 그렇게 한 개인과 어떤 사람과 세계를 매개하는 것이 가족이다. 기능이 있다. 이 책에서 아주 인상 깊은 그 명제가 있는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음. 김누리 교수도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 로라 크루프의 이 문장을 제일 머릿글로 삼아서 그것을 추천의 글의 제목으로 삼고 있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는가. 나의 정체성은 파악하려면 뭘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의 가족이고, 어떤 그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내가 형성됐는지, 그 가족이란 통로를 통해 세계와 내가 이렇게 매개되는 그 통로를 통해 수많은 것이 흘러 들어온다. 원죄도, 그렇지? 이 조상들의 죄가 결국에는 조상들이 그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어, 살아남아서 내가 생긴 것이고, 조상이 내 어떤 부계든 목계든 그 수많은 조상들이 했던 어떤 일들의 결과로서 나의 생명과 현재의 어떤 문화, 어떤 유전적인 어떤 이런 상태 등등등이 형성되는 거잖아.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조상들의 삶하고 어떤 생존의 어떤 방식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사실.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유산을 받았다면 더 그러할 것이고 또 유산을 못 받았어도 또 그러할 것이고 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성찰하는 노력은 평범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지. 생각하면 힘들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생각하면 자존감 떨어질 것 같은 것들은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잖아. 보통 사람은 못 하는 거지. 르낭,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민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르낭의 말처럼 정체성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혹은 우리 민족이 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 우리는 케이팝의 나라야, 창조적인 나라야. 우리는 세종대왕의 이런 그 창조적인 한글을 만드는 이런 정신을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민족이야. 이렇게 뭔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철저히 망각해서 덮어버려야 이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유지가 되지. 내가 누구인지는 무엇을 기억하는 것으로 설명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만큼이나 무엇을 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을 잊었는지가 엄청 중요하지. 그래야 내 정체성이 일관성을 갖게 되는 거지. 우리 전에 그 김영민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명민 교수의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에세이를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읽힌 적이 있는데 여기서 뭐래? 김영민 교수가 그 어떤 그 친구 아내의 전시 미술 전시가 있어 가봤더니 지금은 과학자고 교수로서 그놈한 어떤 내 친구가 이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에 쓴 편지를 봤더니 뭐 자기 이름을 한 글자로 줄여서 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마치 어 객관화해서 3인칭으로 정부는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밝혔다는 거잖아. 그 친구는 지금의 교수님, 지금의 과학자 이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 20살 때 아내한테 썼던 그 연애 편지에 어처구니 없는 그 청년의 모습은 망각되어야 되지. 그래야 자기 정체성 유지되는데 그때 내가 고스란히 기억이 나는 순간 해키는 거지 친구를. 누가 우리 조상이 친일을 해서 얻은 부와 지위로 현재 자신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말할 것인가 하여 망각은 힘이 세다. 마치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마트로시카 인형은 이렇게 인형 껍데기를 뚜껑 안에 또 보면 인형이 또 들어있고 인형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인형이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된 거야. 그런데 아담의 후예인 나는 왜 이 최초의 죄인 원죄, 물려받은 죄가 왜 나한테도 있다는 거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과거 신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은 우리는 그 정자랑자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수정체를 형성하고 뭐 감수 분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전승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남자 몸에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작은 인간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남자 몸에 있는 호문클루스가 여자 몸에 들어가서 커가지고 아이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 중에 남자 몸에는 또 뭐가 들어있겠어? 호문클루스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호문클루스가 또 다른 여자한테 들어가서 커가지고 아이가 나오는 거야. 아이가 남자라면 성장해서 또 그 안에 호문클루스가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 이론이면 어떻다는 거야? 나 역시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최초의 아담이 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의 몸속에 호문클루스의 호문클루스의 호문클루스로서 들어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 역시도 죄가 있다고. 그때 같이 있었어. 이렇게. 기묘한 신화죠. 물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관점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관점이 있어. 과거에는. 마치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아담의 몸속에 홈크루스 자리 잡고 있었을 나를 떠올려 본다. 이 프랙탈에, 이거 프랙탈이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카오스에서 배웠던 단순한 구조가 무한히 반복되는 기묘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원죄의 기하학이다. 나의 가계를, 나의 족보를 소급해서 올라가다 보면 마주칠 수많은 남자들, 여자들에게서 살려고 하는 혹은 생명을 만들려고 하는 본성 말고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이 겪었을 길흉화복, 재수자가 좋고 재수가 없고 화를 당하고 복 받는 것, 선업과 악업,
좋은 업보와 악업, 이 서로 상쇄돼서 무화되는 거대한 점화십을 상상한다. 자신의 역사는 자신이 쓰는 것이다. 선생님이 이 로라 크루크의 이 책을 보면서 절실히 느낀 바는 바로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역사는 자기가 쓰는 거다.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주체적인 주인이다. 나는 주체적인 인간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 역사는 내가 써야지. 인문학이란 우리가 배우는 이런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을 다 인문학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인간학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런 국어 같은 거, 문학 같은 거, 예술 같은 것은 자기 역사를 자기가 쓰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야. 돈도 안 되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과 예술을 부여잡고 있는 이유도 그럴 것이다. 백석의 경우는 이렇다. 이 정도 거리가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기회가 되면 백석의 국수라는 시의 전문을 좀 읽어보길 권합니다. 백석은 자신의 이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우리 가문의 음식, 이거는 이제 평양 냉면인데, 이 국수가. 음. 이 국수를 통해서 전승되어 온 이 조상들의 느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어.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국수, 메밀, 국수. 음, 본문 일부를 좀 소개를 하면 지금 45년이니까 뭐야? 지금 승전국이 미국이 미 육군성이 이제 독일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 그 미군들에게 이 훈련 영화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군들은 폐허를 볼 것이다. 꽃들도 볼 것이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풍경도 볼 것이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제군들이 있는 곳은 적국이다. 제군들은 여러분들은 독일 역사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총통은 비스마르크, 철혈 정책 뭐 이런 거잖아. 독일 좋은 나라, 독일을 원하는 사람들. 이장은 비를름 황제, 제목은 세계 으뜸 독일. 원하던 독일들은 1차 세계대전으로 우리 한 방 먹였다. 우리는 마침내 그 총통을 무찌고 독일로 진격 들어와 말했다. 뭐 이 사람들이야 괜찮겠지. 없애는 건 황제뿐이야. 정말 굉장한 나라고 문화적으로 세계 최고지. 우리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그러자 우리 면전에 제3장을 냅다 던졌다. 총통 3, 히틀러. 오늘은 독일이 우리 것이지만 내일은 전 세계가 우리 것이다. 여기까지잖아. 45년이니까. 그럼 사장은 그런 일이 다리 벗어질 수도 있다. 다음 전쟁이. 독일 정복용은 죽지 않았다. 사실상 모든 독일인이 나치 조직의 일부였다. 그들은 제군들이 믿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증오하고 파괴하라고 훈련받았다. 독일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아무리 미안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저 손을 쓱 내밀며 미안합니다 한다고 해서 문명사회로 귀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손을 잡지 마라. 그것은 우정으로 잡는 수 있는 손이 아니다. 그들 중 누구도 믿지 마라. 언젠가 독일인들의 병 나을지 모른다. 우수인종병, 세계종북병. 그러나 그들이 다른 훌륭한 나라들 사이에서 다리 자리를 잡고 싶다면 그러기 전에 자기의 병이 조금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완전히 나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날까지 우리가 지키는 거다. 뭘 지킨대? 독일을 지킨대 우리가. 왜? 독일에 다시 세계 정복병이 도달하지 않으려고. 이게 독일에서 임무래. 이 글을 보면 이 두 가지 생각이 난단 말이야. 한 가지는 그래, 독일이 지금 비스마르크 이후에 그리고 빌헬m 황제의 1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히틀러. 그래.
최근의 역사에서 독일이 이랬지. 그런데 45년의 승전국의 군인들이 독일로 들어가면서 그들한테 교육시키는 내용은 어때? 독일인으로 다 묶어가지고 독일 사람들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잖아. 얘네 병 걸렸다고. 어떤 병? 세계 정복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얘네가 완전히 이 병이 나았다. 우리 절대 세계 정복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증명할 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독일에서 주둔하고 우리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 절대 믿지 마, 얘들. 이런 불신이 생겼을 수도 있지, 당연히. 그런데 이 방식이 어떤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모든 유대인은 나쁜 놈들이고 유대인은 파렴치하고 멸종되는 것이 가장 좋은 놈들이야. 유대인은 무조건 한 번 착한데 그때는 바로 죽는 그 순간이야. 라고 말했던 히틀러의 말과 전혀 다른 논지가 아니란 말이야, 사실. 우리가 짐승과 괴물과 싸우다 보면 괴물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도 이 말 자체도 되게 뭐 긍정하기 좀 어려운 논조지. 이해는 되지만.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엄마한테. 초등학교 다니는 어느 날 집에서 엄마한테 물었다. 요즘 나는 집에 오면 엄마 축제로 만든 표고 의상으로 갈아입었다. 당연히 아니지.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 엄마는 요리하다 멈추고 손을 닦았다. 종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죽인 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아는 유대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나 존재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 멸종한 종처럼 멀게 느껴졌다. 엄마가 화내는 것을 보고 나는 그날 모든 유대인은 좋은 사람인 결론 내렸다. 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혐오한다는 거. 이게 유대인 혐오든 중국인 혐오든 뭐 여성 혐오든 남성 혐오든 뭔가 혐오한다는 건 뭐냐면 무지와 편견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딱지 붙이는 그 어떤 말이든 아우 쟤는 여자라서 안 돼. 혹은 쟤는 남자라서 안 되나. 쟤는 중국인이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 딱지를 붙이는 그 한 가지 말고 그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수많은 퍼스펙티브가 가능하다. 그런데 혐오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 수많은 어떤 한 인간의 수많은 면들 중에 한 면만 보라고 강요하는 거지. 이 얘기도 재미있는데. 종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죽인 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이랬어. 사실이지. 이건 사실이야.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이 종교 선생님은 어떻게 보는 거야? 유대인의 살인자, 예수님의 살인자는 유대인이다. 이걸 보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죽인 거야, 당시에. 그럼 거꾸로 종교 선생님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라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유대인에서 예수님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죠. 혐오를 가르치려면 이런 식으로 무지와 편견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이 문장을 그대로 수용하면 그러네.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면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인 게 유대인이지? 생각해보면은 유대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니까. 그럼 예수님 유대인인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엄마가 뭐랬어? 야, 아니야, 그런 거라고 보면서 나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유대인은 좋은 사람이구나. 좋고 나쁘고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일배
일간 베스트라든지 이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의 방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무지성으로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하는 것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음. 그게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거지. 아, 뭐, 재밌는데 뭐, 운지 얘기하고 노무현 얘기하고 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이 말이 왜 혐오가 되고, 이 말이 어떤 나쁜 의도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한다고. 왜? 머리 아프니까. 그러면 진지충이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중에 공부하고 깊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지금 그런 혐오의 말들을 혹은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불킥을 차는 순간이 올 거라고 장담해. 더 슬픈 것은 이불킥을 안 차는 인간이 된다면 그거는 답이 없지. 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얘가 성냥 갖고 놀다가 이렇게 불타서 죽는 그런 동화가 있었대. 그 이야기가 내가 가르쳐 준 교훈은 자기 잘못으로 망한 거라면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이 이렇게 망한 거야. 누구 잘못이야? 독일 잘못이야. 그러니 우리는 우리 연민하면 안 돼. 우리가 나쁜 짓 한 것들 봐야 돼. 이런 마음들은 누가 심은 거야? 전쟁 후 연합군은 수용소 인근 민간인들한테 강제로 시신을 보게 했어. 강제로 보게 하니까 어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 눈을 가리고 싶지. 그런데 강제하는 거야. 봐라. 니네가 저지른 일이다. 굉장히 현명하고 중요한 일이었다. 약간 반어적이기도 하게 들리는데 엄마가 내게 말했다. 이렇게 일부 민간인들을 맨발로 걸어가야 돼. 니네가 저지른 것 니네 봐라. 이거는 독일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렵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것이 강제되어서 문제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보는 일은 어,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지. 어, 선생님이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래빗인데 음, 스칼렛 요한센이 엄마로 나오고 그 아들이 꼬맹이 귀여운 꼬맹이가 SS 그, 그 히틀러 소년단 뭐 이런 으로 나오는 이 풍자 작품인데 어, 나치에 지금 나치 치하에서 살고 있는 히틀러를 우상으로 알고 사는 아들한테 나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매서 이렇게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 이렇게 공개 처형해 놨는데 엄마가 그것을 일부러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의 마음으로는 직시하게 시키는 게 너무 어렵지. 끔찍한 장면이. 그래서 홀로코스터 기념관 같은 데를 이제 견학 갔다 오고 하면 이런 얼굴들이 됐다는 거지, 자기들이. 그리고 이런 얼굴들을 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 그래도 우리가 이런 죄의식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안도감을 기억한대. 요
그림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지금 히틀러의 아마 나의 투쟁이나 뭐 이런 거겠지. 히틀러의 연설문에 어떤 부분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다 파악해서 이 부분은 어떤 선동이고 이 부분은 어떤 논리적 모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절대 이런 논리는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교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교육의 산물로 그가 나온 거야. 노라크루크가 나온 거지.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 우리 역시도 사실은 혐오에 금방 그 노출된 날 쉽게 취약하단 말이야. 이게 독일인들이 유대인 혐오를 바탕으로 권력을 잡아서 독일인 전체를 지배해서 전쟁터로 끌고 나갔던 히틀러가 한 일이라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다 자기의 주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잘못하면 삐끗 잘못하면 이렇게 선동당해서 그냥 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 있다고.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들이 지적으로 떨어지고 양심적으로 나쁘고 악마여서 저런 게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 깊이 있는 철학과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몇몇 사람들의 선동과 그냥 간단히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지만 생각하지 않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무지가 어떻게 죄냐? 무지가 죄라는 거야. 나는 생각할 수 있었고 내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혐오의 말들을 그냥 내뱉다 보면 함께 내뱉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함께 웃고 떠들다가 어디 가는 거야? 다 같이 홀로코스터의 만행의 주동자가 되는 거지. 이거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교육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 사과를 반성하면서 쌓아온 것이 지금의 독일인 거죠. 우리한테도 얼마나 수많은 혐오들이 있냐. 지금 뭐 지난해 겨울에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 빨갱이들이 넘쳐난다. 빨갱이들 북한을 따르는 세력들을 일거에 없애버리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군인들 풀어가지고 국회의원들 뭐 다 봉쇄하고 하겠다는 거야. 정치 금지시키고. 의사들, 파업한 의사들 다 처단하고. 누군가는 그것이 기쁘단 말이야. 잘했다. 빨갱이 척결한 된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선동돼서. 생각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야. 그 선동돼서, 그 선동한 놈이 잘못이지, 물론. 그렇지만, 선동당한 사람은 죄가 없나? 이 죄가 있다는 거야. 뭐? 생각하지 않은 죄. 다음 시간 안내를 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할 텐데, 연결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인간인 것은 내가 자유롭기 때문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또 사랑받고 하는 것도 내가 자유인일 때 가능한 것이고, 그럼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자유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내 자유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자유를 좋아하는데, 이 자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정리한 책이 자유론이야. 영국의 철학자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게
두꺼운 책이 아니고 얇은 책이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책이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도서관 가서 봤더니 충남 도서관에만 지금 선생님 빌린 거 한 권 빨고도 한 네 권쯤 더 있어. 그러니까 책을 못 구했느니 뭐 이러지 말고 미리미리 구해서 정확하게 잘 읽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마치면 다음은 좀 가벼운 예술책으로 갈 텐데 청소년을 위한 사진 공부라고 하는 어, 사진과 관련된 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나는 독일입니다를 다 아직 완독을 안 한 친구들은 최대한 좀 다 읽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기 바라고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미리미리 읽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